우리가 역사를 배운 목적이 과거 사실을 통해서 오늘을 잘 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현재가 중요하죠. 현재가 항상. 그래서 현재를 잘 살자는 것이고 얼굴이 나온 최초의 학생입니다. 초상권 있으시죠? 없어요? 그냥 전국에 방임할 겁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과거를 공부하고 그 과거를 통해서 또 미래를 예측해보는, 그죠? 제가 지금 58인데 여지껏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래요. 맞아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어요? 네. 나는 어저께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는 과거지만 내 미래,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미래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인데 그 오늘을 정말 멋있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죠? 또 그 하루하루 또 죽여가야 된다, 미래를. 그런 날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당장 시험을 위해서라든지 내 아이 공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과거를 통해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느냐, 또 그 현실 인식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내 전망을, 또 우리 모두에 대한 비전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 후기에서 근현대사가 비롯됐고 근현대사 역사가 오늘 우리를 낳게 만들었어요. 어제 내린 비가 어떻다고요? 오늘을 적셔. 우리끼리는 다 얘기가 통합니다. 오늘 내린 이 비는 내일을 또 적시겠죠. 그러므로 항상 뭐가 중요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그 물이 중요해요. 그죠? 물레방아를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 물이 중요해요. 그 물이 작용해서 방아도 찍고 물레방아 뒤에서 또 뽀뽀도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알겠죠? 하여간 그 순간 그때가 중요해요. 그러나 물레방아를 돌려버린 물도 이제 계곡물이 아니고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에 가서 또 어때요? 배를 띄웁니다. 큰일을 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우리는 현재적인 입장,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잘 파악하는 그런 힘이 중요합니다. 알겠죠? 조선 후기를 아무것도 없이 한번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없이 해보세요. 알겠죠? 책이 없으니까 책 보고 찾으려고 막 하지 말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업하다 보면 계속 찾느라고 정신없어. 1시간 내내 그냥 교재 찾느라고 정신없어.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교재 다 있습니다. 있고요. 다시 또 선생님이 제가 여러 번 정리해드리니까, 복습해드리니까 그때 가서 확인이 안 됐으면 또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우리는 조선 후기를 주로 붕당 정치를 통해서 정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 동인하고 서인으로 갈라진다고 그랬죠? 이 붕당 정치를 했던 사람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림이죠, 사림. 그 전에 조선 전기를 지배했던 사람들이 훈구파라면 훈구파에서 사림으로 넘어왔죠. 이때 싸우는 싸움을 뭐라고? 사화라고 했고, 사화는 사림들이 좀 깨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림들은 세대 교체를 통해서 늙은이들을 도태시키고 결국은 새로운 신진 사림들이 권력을 잡았다. 그게 언제냐? 내란 이전입니다. 벌써. 임진왜란 이전에 벌써 사림들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벌써 그때 동인 서인 갈라지고, 동인은 다시 뭐라고요? 남인 북인으로 갈라지더라. 그래서 동서남북이 이미 다 갈라졌습니다. 그 이후에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다시 붕당 정치가 전개되는데 그 붕당 정치 전개 과정도 다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조선 후기는 외란과 호란을 두 난을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양난이라고 그러죠. 그죠? 두 차례 양난 이후입니다. 양난 이후. 자, 임진왜란 이후에, 병자호란 이후에, 양난 이후에 우리는 통렬한 현실에 대한 반성을 하게 돼요. 그죠? 우리 조선 사회가 결국은 우리보다 후진국인 누구한테 깨진 셈입니까? 일본한테 깨졌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로 보면은 우리가 일본한테 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쟁이 붙었다 해서 승패를 가름하려면 전쟁을 일으킨 그 자의 목적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로 봐야 돼요. 일본이 원래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먹으려고 했죠. 우리가 먹혔어요 안 먹혔어요? 피 터지게 싸웠지만 우리는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진왜란에서 이겼다고 봐요? 졌다고 봐요? 승리했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어요. 상처뿐인 승리였어요. 승리했지만 전쟁터가 일본이 아니라 우리나라였기 때문에, 그죠? 우리 온 국토가 완전히 황폐화되고 7년간의 전쟁 동안에 거의 농사가 안 됐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고요. 전염병이며 사람들이 또 전쟁통에 받은 상처며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우리는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아 후유증이 아주 심했다. 그래서 외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이런 우리 조선 사회가 일본 놈들한테 깨진 이유가 뭐냐? 이런 전쟁의 상흔을 안고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현재 이런 상태가 앞으로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느냐? 이런 지배층들의 철저한 반성이 따르게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외란 이후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첫째, 통치 체제를 재정비합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당쟁만, 분당 정치만 했지 실제로 통체제를 정비했는데 어떻게 정비했냐면, 첫째, 정치 분야에 있어서는 그동안 조선 전기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얘네들이 모인 곳을 뭐라고 그래요? 의정들이 모이니까 의정부죠. 이 의정부에서 재상들이 모여서 합의에 의한 정치를 한다고 그랬죠. 세종대왕 때 이것을 굉장히 중시했다고 그랬어요. 이걸 의정부 서사제 또는 재상 합의제 그러는데, 이 재상 합의제를 통해서 왕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지 않고 여러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의논해서 정치를 하게 하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정부가 있었는데 의정부가 더 이상 제 기능을 못한다라고 판단했어요. 전쟁이 터졌습니다. 임진왜란 전쟁 중에 어때요? 이제 전쟁이 터지니까 너무나 급한 게 많아. 이러쿵 저러쿵 갑론을박하고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때? 국가 비상사태가 되니까 야, 급한 일들은 빨리빨리 모두 모여서 한꺼번에 다 처결하자 라고 해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외에도 이호의 병형 공조가 있죠. 얘네들 뭐라고 그래요? 육조라고 그러죠. 근데 가장 끝발없는 공조만 제외하고 5조 판서들이 여기에 회의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5분영의 대장들이, 그러니까 사령관, 참모총장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의정부 대신에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의정부보다 훨씬 더 기능이 센 합의제 기구인 뭐가 등장했다? 비변사가 등장했다. 외란을 계기로. 알겠죠? 임진왜란 중에 전쟁, 그러니까 보세요. 원래 이 비변사는 만들어진 것은 삼포외란 때 만들었어요. 변방을 준비하기 위한 기관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변사예요. 변방에서 외놈들이나 여진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런 변방의 위급한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군 사령관들만 모여서 회의하는 그런 기구였는데 나중에는 어때? 전쟁이 막상 딱 터지니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호의 병형조 판서 그리고 5분영 대장, 사유수의 유수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무엇에 의해서? 합의에 의해서 합의제 기구 기능이 강화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조선 전기의 권력 구조를 봤는데 세종 때 만들어 놓은, 그래서 나중에 성종 때 경국대전에 의해서 법제화된 이 권력 구조는 왕권과 신권은 뭘 중시했다고? 조화죠. 우리가 이거 다른 말로 하면 균형이죠. 밸런스죠. 한쪽한테 권력이 너무 쏠리지 않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져버리니까 완전히 임금은 들러리고 누구한테? 신하들한테. 신하들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거야. 그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세 사람이 와서 전하, 요번 사태는 이러하옵니다. 세자책봉에는 누가 좋습니다라고 우기면 임금이 알았네. 자네들의 의견을 내가 받아들이지 하고 도장 찍어줄 수도 있고 안 되네 하면서 거부할 수도 있고 하면서 찌콩박콩 밀고 땅고 밀당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때? 신하들이 한 30명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전하 통촉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이 이 떼거지로 덤비는 신하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 권력구조가 이렇게 넘어가 버렸다 이거야. 알았어요? 하여간 합의제 기구 기능이 강화되면 왕권이 어떻게 된다?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국 왕권의 약화를 초래하게 되고 결국 뭐냐? 이 비변사를 어떤 당파가 장악하면 한 당파가 정치를 어떻게 하게 된다? 좌지우지하게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머리를 써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미 다 배워놨던. 그러니까 서인이 집권했다는 얘기는 뭐야? 서인이 여기를 다 장악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또 중요한 요직들을 야, 넌 이조 판서 네가 해, 병조 판서 네가 해 이렇게 요직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조 전랑이라고 그랬죠. 이런 직책을 서로 차지하려는 이유가 바로 뭐야? 이런 정치 구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려면 인사권을 쥐어야 되기 때문에 이조 전랑이 중시하고 한 당파가 비변사 기능을 장악하면 결국은 나라를 자주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모습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목숨 걸고 지금 4월 총선에다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아주 가관이에요. 웃기지도 않은 것들이야. 가만히 하는 것들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막 자기 밥그릇 찾으려고 엄청나게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는 거야. 단지 안철수, 문재인, 뭐 새누리당, 친박, 비박, 무슨 박 이렇게 싸우는 게 사실은 자기 밥그릇 싸움이에요. 자기 권력을 계속 어떻게 유지하고 기득권을 어떻게 강화하느냐, 또 영구집권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골몰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깨어있는 엄마들이 중요해요. 알았어요? 저 새끼들 밥그릇을 채워주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놈이 누구냐? 이걸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역사지만 이런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의정부보다 비변사 기능이 강화됨으로써 분당 정치가 활성화되게 됐다. 그래서 왕권보다는 신권이 훨씬 더 강화되게 됐다. 알겠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적으로 보자. 군사적으로는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가 5군영 체제로 바뀌었어요. 5위에서 중앙군이 5위였는데 임진왜란을 계기로 훈련 도감이 먼저 만들어지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북부운동 중심기관인 어영청, 그 다음에 남한산성, 북한산성, 호란 때 만들어진 두 개의 총영청과 수호청. 그죠? 벌써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종 때 서인들이 자기네들의 권력을 강하게 해서 만든 금이형, 이렇게 해서 몇 개 군영이 생겼어요? 5군영이 생겼어요. 이게 외란 이후에 만들어진 새로운 통치기구들이에요. 비변사 5군영. 중요합니다. 애들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어딘지 알겠죠? 잘 알죠. 비변사 5군영. 알겠어요? 자,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사제도나 정치제도 이외의 경제 시스템이에요. 사실은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경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죠. 특히 국가의 경제를 유지하려면 백성들로부터 뭘 걷어야 됩니까? 세금을 걷어야 됩니다. 세금을 걷는 시스템, 세금을 걷어들이는 시스템을 뭐라고 하냐면 수취체제 또는 수취제도라고 해요. 제도. 아시겠죠? 주로 조선시대건 고려시대건 세금은 크게 적지 마세요. 되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지금 적어버리면 놓칩니다. 탁사관한테 맡기고 믿고 맡겨보자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쉬운 게 이게 동영상 올라가잖아요. 딱 정지시켜. 필기 딱 다 나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영상 돌아가지 못하게 딱 정지시키면 그 순간 딱 잡히잖아요. 그걸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수업 시간에 쓸 필요가 없어요. 아, 그러려고 내가 올려주고 있는데, 그러려고 나 밤잠 못 자고 앞에 자르고 잘못되고 있으면 고치고 해서 뭐 올리고 있는데 저럴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다시 세금을 걷어들이는 제도가 있는데 고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세금 제도는 주요 세금은 주로 뭐냐? 토지세입니다. 토지세. 밭에서 나오는 밭 전자죠? 전세라고. 전세. 알겠죠? 이것을 당나라식으로 말하면 조라고 그래서 조. 토지세를 조라고 그래요. 벼에서 걷어들인 세금이야. 알았어요? 조입니다. 조. 알겠죠? 그 다음에 공납이 있어. 공납. 그래서 공납은 특산물을 말해요. 아예 그냥 써놓을까요? 토지세 이렇게. 토지세. 공납은 또 다른 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공납을 나중에 쓰도록 하죠. 먼저 노동력을 군역이라고 해요. 군역만 있는 게 아니라 수원성을 쌓는데 사람들을 징발해. 그래서 돌을 날라라, 흙을 짊어져라 하면서 일을 시키는 이걸 뭐라고? 요역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뭉뚱그려서 이 역이라는 게 사실은 노동력이거든. 노동력. 알겠어요? 노동력. 그죠? 군역과 요역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역을 용이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조용조 제도가 당나라에서 있던 겁니다. 그 또 다른 조가 뭐냐? 이 또 다른 조가 특산물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공납이라고. 공납. 지역별로 나오는 특산물 있죠? 그죠? 제가 고향이 나주인데 나주는 특산물이 뭐겠어요? 배예요. 제 이름이 뭐예요? 천상배. 그래서 원래는 천상배인데 천상현으로 바꿀 겁니다. 그 얘기했죠? 첫 시간에 얘기했죠? 바꾸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이름이 두 개야 이상한 놈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알겠어. 이름이 두 개인 거 굉장히 많잖아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같은 물건 두 이름 이런 게 많습니다. 공납 특산물이라고. 특산물. 자, 나주는 배요. 지난번에 갔다 온 강화도는 특산물이 뭐였을까요? 순무가 아니었어 그때는. 순무는 지금 외래종이야. 순무 말고 강화도는 하문석이었어요. 발, 돗자리 있잖아. 돗자리 왕몰로 이렇게 짜가지고 아름답게 무늬 내는 거. 강화도 가면 적어도 그거 하나쯤 사오는 게 좋아요. 지금도 좋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요. 자리 굉장히 좋아요. 알겠죠? 하문석. 충무는 뭐겠어요? 김밥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충무는 요즘은 잘 쓰지 않지만 나전칠기죠. 자개. 엄마들이 되게 좋아했었죠. 우리 옛날 엄마. 화장품 가위며 또는 장롱이며 경대며 이거 자개밭에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특산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산물을 나라에 바치는 거예요. 항상 바치는 것을 상공, 특별할 때 바치는 걸 별공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여간 국가의 주요 세금이 전세, 공납, 역 이것을 당나라식으로 뭐라고? 조용조라고 했다. 다시 하겠어요. 이건 뭡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노동력이고 얘는 뭐라고요? 특산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토지세는 토지의 면적 단위로 냅니다. 너 땅이 얼마냐? 몇 결인데요? 알겠어요? 1결당 얼마씩 내는 거예요. 토지세. 노동력은 뭐냐? 노동력은 장정수입니다. 장정을 이렇게 고물에 정자를 써요. 한 놈, 두 놈이야. 이 정이라고 보는 게 되게 조선시대는 16세부터 60세까지 했어요. 오케이? 우리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16세부터 60세까지만 잡아다가 일을 시킵니다. 남자만이야, 남자만. 여자들은 노동력 증발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알겠죠? 단 삼국시대는 15세였어요.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 고려, 조선 모두들이 전부 다 정은 몇 세라고? 16세에서 6세까지. 사람들을 잡아다가 군대 보내든지 일 시키든지 이걸 뭐라고요? 용이라고 한다. 노동력 증발. 군대 가면 근역, 일을 시키면 요역. 그죠? 수원성 쌓는데 요역 장정들을 동원했다.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은 어떻게 낸다고? 요거는 지역 단위로 낸다. 어떤 군에서 어떤 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뭐냐 이렇게 군현 단위로 내는 것들이 있었어요. 알겠죠? 그런데 전세, 공납, 군역 이런 것들을 세금을 너무나 많이 걷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꿨어요. 세금제도를. 그래서 세금제도를 어떻게 바꿨냐? 전세는 영정법으로 바꿨습니다. 세종 때 같은 경우는 아주 합리적인 세금제도를 도입해서 토지가 좋은 땅, 또 토지 면적이 넓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또 흉년일 때는 세금을 적게, 풍년일 때는 세금을 많이 이렇게 연분구등법, 전분 들어보셨죠? 옛날에 까마득하게 다 배운 기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국사책에도 있었거든요. 세종 때 이걸 뭐라고요? 전분 6등, 연분 9등 그래요. 그런 세금을 하나로 단일화시켜버렸어요. 아주 쉬워요. 영원히 정한 거야. 영원히 1결당 4도로 고정시킨 것. 그래서 뭐라고? 영정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영정법은 세금을 높여준 거예요? 깎아준 거예요? 깎아준 거죠. 세종 때 최저 수준으로 낮춰준 걸 뭐라고?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지금 공무원, 부국공무원 수준으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할 줄 몰랐어 내가. 그냥 처음에는 대충 하고 우리 역사 줄거리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환장했어 지금. 다시 읽어보세요. 군역은 뭐냐? 군역은 균역법이라고 해서 균역법. 영조 때 균역법 그래가지고 원래는 농민만 군대 갔었죠. 농민만 군역을 징발당하는 의무를 지니고 있었는데 야 그럼 되겠냐? 농민 말고 양반까지도 군포를 부담시키자라고 해서 모든 계층한테 고르게 역을 부담시키는 법이다 해서 뭐라고? 균역법이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균형법. 그래서 원래는 군포를 안 내던 양반에게 선무, 군관, 포 해가지고 군포 한 필씩을 내도록, 야 양반 너도 농민 대신 한 필 네가 좀 부담해, 이렇게. 또 토지 1개월당 양반들한테 땅이 있는 사람한테도 군포를 부담하도록 1개월당 몇 두씩 세금을 내, 이런 식으로 농민이 지고 있던 부담을 누구에게? 지배층에게 또는 땅 가진 자에게 전가시켰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 공납,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내가 이거 나오기 전에 벌써 몇 번씩 말씀드렸는데 광해군 때 처음 시행돼. 농민이 내던 특산물 부담이 너무 무거우니 땅 가진 자들이 대신 내주라. 그래야 우리 모두가 잘 사는 분배 정의가 실현되지.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분배 정의니 이런 말들은 지금 경제학에서 나온 얘기지 조선시대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때는 어떻게 말했느냐, 분배 정의 이런 말을 그때는 대동세상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뭐라고? 대동세상. 그런 법이니까 무슨 법이겠어요? 이게 대동법이야.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대동법을 만들었다. 자 보세요. 그러므로 외란 이후 외란을 극복하기 위한 통렬한 반성에 의해서 정치, 경제, 군사 이런 시스템,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정치는 뭐라고요? 비변사 기능이 강화되는 쪽으로, 군사는 5군형 체제가 정비되는 쪽으로, 그죠? 그리고 경제는 세금 제도를 바꾸는 쪽으로 가게 됐다.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으면 혼자 책을 읽을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책을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만 잘 이해하면 혼자 공부할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겠어요. 모든 것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생산수단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생산수단은 토지 관계, 토지. 조선시대는 농업이 주잖아요. 우리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국민의 70%가 농사 짓고 있는 농업국가입니다. 농업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땅이죠. 땅이 있냐 없냐. 땅 가진 자를 뭐라고? 지주. 땅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소작인. 내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정리해드렸죠. 그 조선시대도 역시 지주 전호제가 기본적으로 유지돼 가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지배층,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였어요? 양반이었죠. 양반. 주로 조선 후기의 양반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사림 양반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이 사람들은 바로 누구예요? 거의 대부분의 농민들은 이들한테 땅을 뺏겨버리고 땅이 없는 무엇이었다? 소작농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봤을 때 양반과 농민과의 관계가 토지를 가진 자와 토지 없는 자의 관계다. 이것은 서양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서양 무슨 사회? 봉건제도와 비슷하다 이거야. 이거 깨자고 일으킨 게 반봉건적 운동이 바로 뭡니까? 동학 농민운동인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봉건사회 그러는데 이렇게 신분과 경제력이 일치되는, 마치 서양의 영주와 농노, 땅이 있는 영주와, 그죠? 그래서 장원에서 예속된 농노가 이 사람들한테 뭐를 내게 돼 있어요? 지대를 내게 돼 있죠. 그래 안 그래? 지대를 내는 이런 관계, 이걸 뭐라고? 봉건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봉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조선 후기에 봉건적 생산 양식, 봉건제의 바탕을 둔 사회에 놓여 있었는데, 자, 그래서 이들의 부담이 너무 커졌어요. 소작농들. 그래서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농민이 내는 특산물, 이 특산물 대신에 누가? 땅 가진 지주 네가 쌀로 내라. 이게 바로 뭐라고요?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세금 제도 핵심이 뭐예요?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땅 가진 지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 됐죠. 또 농민이 내는 군포 대신에 군역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땅 가진 지주 네가 세금을 좀 내라. 이렇게 고르게 군역을 부담시키는 법, 균역법 이런 것들이 시행됐어요. 알겠죠? 하나를 지금 내가 뭘 안 썼습니까? 영정법. 영정법은 세금을 줄여줬는데 땅이 없는 농민한테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됐어요. 왜? 거의 조선 후기 농민들은 거의가 땅이 없는 소작농들인데 땅이 많은 사람에게 땅이 있는 면적대로 내는 세금을 줄여주면 누가 이득 보는 거야? 지주가 이득 보는 거야. 지주가.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을 줄여봤자 농민한테 별로 도움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의 세금 제도를 바꿈으로써 농민의 부담을 덜어준 것은 뭐하고 몇 번이다? 대동법과 균형법뿐이다. 그것의 핵심 뭐냐? 농민의 부담 대신에 땅 가진 지주에게 넘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언뜻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잘 보세요.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강경한 지배층들이 말이에요. 가만 내버려 두면 이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완전히 이 시스템 자체를 엎을 그런 혁명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든. 그래서 이걸 김 빼기 여기에서 어때요? 이렇게 김을 뺀 거야. 세금 깎아줄게. 그죠? 또 뭐라고? 특산물 대신 지주가 쌀로 내게 해줄게. 이렇게 마치 농민 부담을 줄여주고 지배층이 부담을 떠안는 것처럼 떠넘겼지만 실제로는 뭐냐? 이거 형식적이에요. 형식적.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는 뭐냐? 실제상 다시 대동법 균형법이 시행된 이후에 다시 농민에게 다시 어때요? 농민에게 부담이 전가됩니다.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농민들의 삶이 개선이 돼야 안 돼? 안 된다 이거야. 이걸 이해해야 돼요. 다시겠어요? 다시겠어요? 지배층이 자기네들의 지배질서, 즉 결국 뭐냐? 세금 제도를 깎아준 것도 농민 부담을 들어준 것도 한편으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두 번째 국가의 재정 수입을 늘리려는 목적으로 이게 시행됐지만 실질적으로 농민 부담을 줄었다 안 줄었다? 안 줄었다고 해야 돼요. 알겠죠? 줄지 않았어요. 마치 농민 부담을 줄여주는 척 제스처만 취한 거예요. 내 말 이해하겠어요? 되게 중요해요 이게. 농민 부담을 줄여주는 척 제스처만 취한 거야. 그러니까 조선 후기 사회의 기본적인 모순이 해결됐다 안 됐다? 안 됐습니다. 이런 모든 제도 개편이 결국은 조선 사회를 모순을 해결하지 못했어요. 되게 심각하죠? 지금도 심각해요. 우리가 지금 모순에 중첩돼 있고 모순이 겹쳐서 정말 내가 밥을 못 먹거나 밥을 굶거나 해서 힘든 게 아니라 짜증나는 일들이 막 겹쳐서 힘든 거죠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은 뭐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순들이 중첩된 모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계급 간의 모순 또는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불평등,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불평등 이런 모든 모순들이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깨어낼 모순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어요? 안 내놓고 있어요? 안 내놓고 있어요. 그죠? 뭐 해결책 있습니까 혹시? 그런데 조선 후기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이때 여기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으로서 야 너네 있잖아 얘들 너무 불쌍하잖아. 나라를 이루는 것은 백성들이고 이 백성들이 잘 살아야 백성이 잘 살아야 국가 수입도 늘어나니까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그래서 진짜 세금을 떠안고 백성들의 삶을 좀 나은 쪽으로 바꿔주자라고 했으면은 아마 일본한테 나라를 뺏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뜯어 먹으려고 이놈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골목에다가 조그만 도넛 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겨우겨우 우리 동네에서 제일 맛있는 도넛 가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살만한데 파리 뭐 이런 놈들이 들어와버리고 크로아상 뭐 이런 애들이 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도넛 가게 배겨나겠어요? 안 배겨납니다. 근데 설마 수입 한 해 수입이 이익금이 수조 원씩 달하는 재벌이 도넛 그거 먹으려고 골목에 들어오겠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들어옵니다. 돈 되는 일은 물불 가리지 않고 들어온 놈들이 이때 지주나 지금 재벌이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역사입니다. 그런 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울 수 있어야 세우려고 공부를 하는 게 역사예요.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한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단지 뭐냐? 단지 이거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또 군사 이런 제도를 바꾼 이유는 지배층의 기득권을 이런 봉건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사회 모순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일어나? 통합 농민운동 같은 그런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알겠죠? 자, 그러나 제가 항상 우리 역사에 지금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운 2015년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스스로 희망을 갖는 것은 역사를 보니까 우리 지나온 과거사를 보니까 이렇게 지배층이 자기네들의 살 길만 자기네들의 지배체제만 기득권만 권력자들의 밥그릇만 유지하기 제도를 바꾸고 시스템을 고치고 수선하고 이렇게 해서 너덜너덜 우리 역사를 만들어도 그 역사를 뚫고 헤쳐나가고 역사를 다르게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아. 너네들이 그렇게 우리를 뜯어가
그럼 우리는 굶어 죽으란 말이냐? 좋아. 그러면 내가 내 나름대로 먹고 살 길을 마련해야지. 라고 해서 중요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산업 전반에 걸쳐서 그죠? 경제적으로 말이죠. 뭐가 생겨나냐면 자본주의의 싹이 생겨납니다. 이 자본주의의 싹을 맹아라고, 어려운 말, 맹아. 싹이라는 얘기야, 맹아가. 알겠어요? 알겠죠? 맞아? 자본주의 싹이라고, 자본주의. 무슨 말 알겠죠?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별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강요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근대화를 못해서 망했어. 우리는 너희보다 근대화를 먼저 했어. 근대화를 못한 나라는 망하기 마련이야. 그럼 근대화가 뭐기라면서 근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대가 뭔지 알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근대란 말이에요. 자본주의가. 근데 우리는 이미 어때? 조선 후기에 우리의 산업을 보니까 백성들에 의해서, 그죠? 특히 농민들에 의해서 이런 자본주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조금 어렵지만 잘 들어보세요. 첫째, 농업에서 모내기가 생겼어요. 이 모내기를 뭐라고 그래요? 이양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양법이란 뭐냐? 똑같은 면적의 논에서 한 번은 벼농사를 짓고 한 번은 보리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요놈들이 지배층들이 지대를 뜯어가거나 국가에 대한 세금을 뜯어갈 때 벼만 뜯어갑니다. 보리에 대한 세금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어때? 이양법을 하게 되면 뭐 어때요? 농민들이 세금 안 내는 작물, 그 빈틈을 겨울을 이용하잖아. 보리가 한 맹 작물, 지금 이제 보리 자라고 있죠? 언제 수확합니까? 지금 겨울에 보리 자라는 애들은? 이런데 수원 근처에는 안 자라요. 자, 지금 고창 뭐 청보리 축제 이런 데서나 보리를 키우지. 지금은 보리 해봐야 이득이 없으니까 재배하지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 다 재배했었어요. 왜 재배했느냐?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세금을 내고 지대를 내고 나면 농민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곡식을 1년에 이모작금으로써 벼와 보리를 동시에 같은 땅에 생산함으로써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죠. 세금 내고도 줄인 배를 채울 수 있겠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경제적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증대했어요. 먹고 쓰고 남는 생산이 생기면 이거 무슨 생산 그래요? 잉여 생산이 생기면. 알았어요? 이제 돈을 꼬불쳐둘 수 있게 됐다. 알았죠? 잉여가 잉여. 이게 이제 자본주의 발달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농업에서는 이양법 이외에도 논농사에서는 이양법이냐, 밭농사는 또 견종법이라고 있습니다. 견종법도 말이죠. 제가 이제 요즘 농사 전문가가 거의 다 돼가고 있는데 밭농사에서는 이렇게 밭 두둑과 밭 고랑이 있잖아요. 이 고랑과 두둑이 있는데 요걸 이랑이라고 그래요. 두둑과 한 고랑과 한 두둑을 합쳐서 이랑이라고 그래. 알겠죠? 근데 전에는 두둑에다만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견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밭 고랑까지 파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흙이 평평하게 있다면 이 뭡니까? 가물대 보면은 평탄하게 가뭄이 지속되겠죠. 근데 이렇게 고랑과 이랑이 있으면 이쪽으로 습기가 좀 모이겠죠. 그래서 주로 뭐랄까 습기가 많이 필요한 작물을 여기다 한다든지 마늘과 콩 이런 것들을 다른 작물을 나눠서 심을 수 있어요. 고랑과 이랑을 이용해. 그래서 같은 면적의 땅에서 훨씬 더 생산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콩의 재배는 말이죠. 콩 속에 뿌력 박테리아가 있어가지고 질소 동화작용이 옵니다. 다 들어봤을까요? 아마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토질이 산성화되는 것을 막아줬어요. 비료 역할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역시 논농사에서 이양법처럼 밭농사에서도 뭡니까? 견종법을 통해서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려놨다 이거야. 결국 이것은 뭘 말하냐? 잉여 농산물 생산을 가능해. 잉여가 생기면 그 다음 어때요? 그냥 짱보가 됩니까? 내다 팔죠. 자, 농업에서 생산이 늘어나니까 이제 뭐가 발달해? 상업도 발달해요. 곳곳에 시장이 생겼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일만 달리는 장실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 오일 장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상권들이 형성되고 특히 서울에 있는 동대문 밖에 지금의 동대문 상가 이게 이현, 남대문 상가, 칠패 그리고 종로에 있는 종로 알겠죠? 이런 것들이 시장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많은 상을
그 상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하면 허생입니다. 허생입니다. 허생이 장사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매점매석이었죠. 돈 놓고 돈 먹였죠. 돈 가지고 있는 대로 다 사들인 다음에 값을 왕창 부풀려서 한꺼번에 내다 팔아가지고 떼돈을 버는 이른바 뭐예요? 매점매석이에요. 이런 장사법이 등장했어요. 알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독점적 도매업이라고 어려운 말을 씁니다. 더 어려운 한자말로 이것을 도고라고 했어요.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요? 도고. 허생은 누구다? 도고였구나. 독점적 도매, 매점매석 싹쓸이하는 도매업자구나. 허생. 이렇게 큰 돈을 버는 상이 생겨났습니다. 알겠죠? 자, 이것뿐이 아니에요. 광업에서도 이제 광산 열기가 확산됩니다. 특히 무역이 발달해서 청나라에서 은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은광 개발이 활기를 떼요. 근데 은광산을 어떻게 했냐면 은광산을 전담하는 대빵이 한 명 있었어요. 되게 깡패들이야. 이 깡패들이 말이에요. 야, 이리 와. 내가 물주한테 돈 받아가지고 얘네들 데리고 와서 은광 개발해서 이거 내다 팔고 우리 떼돈 벌자. 이렇게 한몫잡기한 프로젝트를 개발한 놈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덕대라고 말로 해보세요. 세게 해보세요. 떡대. 깡패들 떡대라고 그러죠. 거기서 나온 말을. 금림 하는 놈들 전부 다 깍두기 머리 한 놈들 떡대라고 하잖아. 지금은 걔들이 뭐예요? 걔들이 뭐 클럽이니 또는 뭐 룸서롱이니 또는 뭐 빠친거 이거 장악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옛날에 걔들이 광산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 깡패들을 모집해서 광산 채굴하고 이걸 운반하고 재련하고 내다 팔아서 떼돈을 벌어서 한몫 잡고 물주한테 돈 갖다 바치고 나머지 날아가는 그런 놈들이 누구라고요? 덕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냐면 농업, 상업, 광업, 수공업도 마찬가지로 수공업도. 수공업에서도 선대제라고 있었어요. 선대제. 여러분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만은 여러분 언니나 이모나 또는 엄마 세대에서는 인형에다 눈깔 붙이는 그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 그 인형 눈깔 붙일 때 인형한테 눈깔 붙이면 그 인형 누구 거예요? 눈깔 붙인 사람 거예요? 맡긴 사람 거예요? 맡긴 사람 거죠. 미리 공임하고 물건값 다 그 재료값 다 주고 요거 만들어서 하나씩 바치면 눈깔 한 개 5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바로 무슨 수공업이요? 선대제 수공업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은 물주가 공임과 재료비를 먼저 주고 돈을 먼저 주고 그 사람이 만들어 달라는 대로 그 주문 생산하는 것 이거 바로 뭐라고? 선대제 수공업. 이런 형태의 수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찾아볼 수 없던 이런 새로운 산업들이 등장함으로써 우리도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가 싹수가 자라고 있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를 보니까 조선 후기는 아하 서양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근대가 태동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동을 아시죠? 나는 잘 모르는데 여러분들은 알 겁니다. 태동을. 태동은 태아가 뱃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동을 했을 때 애가 생겼다고 해요 안 해요? 하죠. 생겼죠. 이미 아이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상대로 교육을 시켜. 이거 뭐라고 그래? 태교라고 합니다.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정하죠. 마찬가지예요. 조선 후기에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는 근대라고 하는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어요. 근데 뱃속에서 자본주의가 근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근대의 태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면을 보면 근대의 태동이냐? 정치만 빼고야.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망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민족이 잘해야 될 것은 바로 정치입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지배층들이 아닌 피지배층이 하는 것들은 진짜 잘해. 조선시대에 그랬어요. 정치 이외에 다른 것들은 잘해요. 지금 우리가 봤다시피 경제는 봐라. 농업에서 상업에서 수공업에서 광업에서 우리 스스로 서양이 우리한테 자본주의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잉여를 만들어내고 생산력의 증대를 만들어내고 이걸 내다 팔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서양의 자본주의와 똑같진 않지만 그 자본주의의 맹아가 자라고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근대가 너네들이 서양 놈들이 근대라고 하는 그 근대의 싹이 우리도 자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게?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한다. 경제뿐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사회적인 관계를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변화가 많더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농민 가운데 큰 돈을 번 부자 농민들이 생겼습니다. 신부는 농민이 어때요? 돈은 양반보다 더 많아. 어마어마한 땅을 농사지어가지고 자기 땅 없어도 돼. 남의 거 빌려서라도 많은 땅을 농사지어서 떼돈을 버는 농민이 생겨났어요. 이걸 뭐라고? 분홍이라고. 알겠죠? 신부는 농민이지만 돈은 양반보다 더 많은 사람이 생겨나요.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러다가 말이야 세금 제도 때문에 다 뜯기겠어. 그래서 결국 어때? 신부도 세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양반으로 신부를 세탁하려면 양반 신부를 사든지 관직을 사든지 그럼 양반이 되잖아요. 족보를 사든지 아니면 족보를 위조든지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우리나라 사람 한다면 하잖아요. 그죠? 한다면 하죠. 그래서 예, 분홍이 많아졌어요. 그것뿐 아니야. 허생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상이지만 사농공상 조선시대에 선비가 제일 높고 그 다음 농미고 그 다음 상이잖아요. 그 상인들도 허생처럼 돈을 많이 벌면 양반 신분을 획득하거나 족보를 위조하거나 이렇게 해서 거상이라고 거상 부동이나 거상이나 이런 부호들이 신분을 상승해 올라가. 그죠? 그래서 조선 16세기의 신분 제도를 보면은 맨 위에 양반,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그 다음에 노비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뒤집어져요.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뭐가 돼버려요? 양반이 돼버렸어요. 누구나 돈 있으면 양반이 되는 사회가 됐어요. 잘 들여다보면 이제 평등한 사회로 가고 있는 셈이죠. 점차.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평등사회가 됐다. 프랑스 혁명에서 그죠? 루이 16세를 청하고 프랑스 혁명에서 결국은 시민혁명을 통해서 평등사회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그런 시민혁명을 겪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내부적으로 어때? 이렇게 스멀스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양반으로 신분을 상승해 올라감으로써 우리도 완전한 평등사회가 되지 못했지만 그 평등사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어요? 기타 보세요. 기타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자면 문화적으로 그 문화 중심에 바로 우리 수원이 있는 겁니다. 수원이. 그죠? 여기에 누가 있었기 때문에? 정약용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약용이 그 당시 첨단 문화를 소개해서 수원성을 만든 거예요. 다른 나라에 없었어요. 여기 수원성을 쌓는 거중기 이런 것들이 배다리 이런 것들 상상도 못할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거중기. 그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말이죠. 문화적으로 보면 실학이 발달했어요. 누구와 같은?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이. 그죠? 이 실학은 서양 근대 과학과 맞먹어도 될 만큼 뛰어난 과학기술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약용이가 쓴 전론, 탐론 그리고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은 서양에서 루소가 얘기한 것하고 거의 비슷한 루소의 민양론이라고 있잖아요. 그냥 사회계약설 이거 거의 맞먹는. 그러니까 나라의 주권은 군주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라의 주권은 백성한테 있다. 이게 바로 사회계약설은 마찬가지야. 둘이 서로 편지질하지 않았어요. 루소하고 이 정약용하고 사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내용을 보니까 똑같아. 그런 정도로 이미 기술 수준이나 문화 수준이 서양 근대의 그 민주주의 시스템과 맞먹는 그런 체제가 실현됐어 안 됐어? 이 새끼들 때문에 안 됐다니까요. 정치가들 때문에 안 됐지. 실제로 어때? 이미 그런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문화적으로는 실학이 또 우리가 강화도 보고 왔죠? 강화도에서 새로운 학문 뭐가 중요하게 됐다고? 실천을 중시하는 양명학이. 그죠? 실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것들이 또 하나는 뭐냐? 서민들의 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한글, 소설, 판소리, 그죠? 민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조선 후기에 근대적인 것들이 이렇게 태동하고 있었다. 그죠? 이게 지금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거꾸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해냈습니다. 일본 놈들이 주장한 일제 식민사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첫째, 한국 눈에는 역사가 도대체 진보하지 않고 있었다. 나아가 발전하지 않고 있었다. 다른 나라는 서양이든 중국이든 전부 다 고대, 중세, 그죠? 그리고 뭐야? 근세, 근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조선사회만 중세사회도 이해가 안 되고 고대에서 머물러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는 그런 정체된 역사였다라고 우리 역사가 교통이 정체되듯이 멈춰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정체성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일본 식민사관의 핵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국 역사는 발전하지 않고 멈춰 있었다라는 것을 깬 거야. 자, 봐라. 너네들이 없다고 하던 구석기도 우리는 존재하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일본보다 우리 구석기가 더 빠르다고 그랬죠? 일본 놈들이 그 70만 년 된 구석기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70만짜리 구석기가 있는데 지는 그 고고학자가 몰래 숨겨놨다가 꺼내가지고 마치 발굴을 한 것이냐 했다가 지네가 설치한 CCTV에 걸려가지고 개망신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석기도 앞선 거야. 그죠? 신석기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청동기도 다 맞아요. 특히 그 야요이 토기나 이런 신석기 청동기 시대에 우리나라 토기가 일본한테 영향을 준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어요. 이렇게 선사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대, 우리의 중세, 우리의 근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이렇게 근대가 태동했다. 봐라. 서양과 마르크스가 얘기한 고대 노예제사회, 중세 공고사회 알죠? 했었죠? 네. 그리고 근세 르네상스, 신학로 개척, 종교개혁, 그리고 근대 시민혁명, 산업혁명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루어지고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이렇게 똑같이 가진 않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우리의 발자국을 더듬어 보니까 역사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요? 발전하고 있었다. 서양이 꼭 침략해 와서 우리를 가르쳐준 게 아니라 봐라. 우리는 보니까 말이야. 우리는 우리 민족 내부의 역사 안에서 내재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게 내재적 발전론이에요. 이게 일제 식민사관을 이렇게 극복해낸 겁니다. 그 극복한 내용이 바로 뭐냐? 이거예요. 우리도 근대가 있었다. 아시겠죠? 뭐라고 말로 한번 해봐요. 뭐라고요? 내재적 발전. 무엇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근대사회로 발전해 가고 있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운 선생님한테 배운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되게 이 부분이 교과서에서 가르치라고 나왔는데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귀찮으니까 그냥 뛰어넘어 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지금 잘 이해해야 됩니다. 알겠죠? 계속 써먹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타율성론입니다. 타율성. 한국의 역사는 일본 놈들 주장이에요. 지금 둘 다 일본 놈이죠. 한국의 역사는 발전하지 못한다. 뭐라고? 정체성론. 한국의 문화나 한국의 역사는 독자적인 게 없다. 전부 다 남의 것 모방한 거다. 불교. 한국 거냐? 인도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을 모방한 거 아니냐? 그 말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하죠? 여러분도 공감하죠? 그럴 것 같죠? 마치 타율적이다 이거야. 너네 거는 하나도 없다. 한자 너네 거냐? 너네가 그렇게 쓰고 있는 한자 너네 거냐?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그죠? 타율적인 것 같죠? 유교 너네 거냐? 공자 너네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보다 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제 이것을 근거로서 뭐냐면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다. 그죠? 그래서 한반도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위로는 대륙으로부터 아래로는 해양 국가인 누구로부터? 일본으로부터 늘상 뭐예요? 늘상 침략을 당해온 그런 역사다. 그래서 한국은 독자적인 고유한 것이 없고 전부 다 외래 문화 영향을 받은 타율적인 역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알겠죠? 이걸 또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는? 웃기지 마라. 너희들이 처음 말할 때는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래. 불교 인도에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다. 그죠? 근데 우리가 불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절에도 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나라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의 발상지인 그러니까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같은 경우는 불교를 우리나라처럼 믿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믿지 않아요. 걔들은 힌두교야, 힌두교. 인도는 힌두교예요. 힌두교 아니면 이슬람. 인도 전체가 반이 힌두교고 반이 이슬람. 그 밖에 나머지는 온갖 만물을 다 섬기는 범신론자들입니다. 알겠죠? 어마어마하게 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절, 확실한 절, 조계종. 지금 민주노총 대표가 거기 담겨있어 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조계종 딱 있습니다. 그럼 뭐 태고종, 무슨 종 이렇게 몇 개 있어요. 그냥 전국 중요한 사찰들이 다 있고 그 사찰이 요지요지에 절들이 다 또아리 들고 있어가지고 일요일날 되면 사람들이 다 거기 놀러가고 이렇게 아직도 대중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불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나라 불교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불교는 이런 불교는 우리의 독자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적인 것들이 강조된다. 알겠죠?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처럼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그래 안 그래? 그죠? 정말 미친 듯이 교회 다니고 교회가 마구 생기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우리 문화가 우리 역사가 타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들어오고 나면 우리 것화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민족은 뭐예요? 소화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일제 식민사관을 극복해 냈어요. 되게 어려운 건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와서 보니까 야 너네들이 말하는 그 근대가 정말 지상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했던 근대가 과연 좋은 것이나? 라는 비판입니다. 요즘은. 여러분이 생각을 들었대요. 근대라는 게 좋은 거였어요? 안 좋은 것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명의 이의가 생겨가지고 편리한 점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파괴된 것, 가치 있는 것들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특히 지구 환경 파괴라는 점을 지구라는 관점에서 생각하면 근대가 오히려 이 지구를 망치고 있다. 그러니 근대란 결국 서양 제국주의 나라에서 볼 때는 발전의 관점에서 볼 수 있지만 후진국이나 또는 지구라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완전히 오욕의 역사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요즘은 근대 자체에 대한 반성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근대가 이행됐다고 꼭 좋은 건 아니다 이거야. 알았어요? 근대가 이행됐다고 꼭 좋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탈근대예요. 근대를 뛰어넘는 근대 이후에 우리는 어떤 세상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논의해야 되는. 근데 이미 다 퇴색한, 이미 다 지나버린 그 근대가 좋다고 미화하고 근대를 찬양하고 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곳까지 왔어요. 책을 통해서 잠깐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 했어? 아니 100이 아니고 81페이지? 82페이지? 했어요? 표 다 보실 수 있겠죠? 또 태종 이방원 82조 세조 성종 때까지 과정 뭐가 중요한지 아시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권력구조의 변화입니다. 태조 때는 왕권이 강했다, 신권이 강했다? 신권. 태종 때는 왕권이 강화됐다. 이 태종 때 왕권 강화를 보여주는 제도가 뭐였다고 그랬어요? 육조 직계제. 이게 강조되고 시험에도 잘 나오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종 때가 되면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 이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세종이에요. 알겠죠? 또는 모범적인 유교정치라고 써놓으세요. 유교정치 실현 옆에다가 모범적인 유교정치. 바로 세종 임금 때 가장 유교정치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신권과 왕권의 조화가 이루어졌다.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뭐냐? 의정부 서사제. 말로 중얼중얼 해볼까? 뭐라고? 의정부 서사제. 또는 재상합의제 해도 됩니다. 알겠죠? 재상합의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의정부 서사제는 결국 재상합의제는 왕권과 신권은 뭘 중시했다고? 조화잖아요. 밸런스 균형이잖아요. 이걸 깨버린 게 조선후게 뭐예요? 비변사. 누구한테 권력이 쏠린 겁니까? 신하들에게.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정치로 간다? 붕당 정치로 간다. 패거리 정치로 간다. 그래서 다시 지랄들하지 마. 왕중심으로 가야 돼. 다시 밸런스를 맞춰. 왕의 말만 따르도록 탕평책을 쓴 임금이 누구라고? 영조. 영조 때 탕평 뭐라고 그랬어요? 완론 탕평. 그죠? 그 다음에 정조는 뭐예요? 정조는 임금이 그저 신하들 위에 서서 학문적으로도 신하들을 제압하면서 끝까지 토론해서 결말을 보게 만드는 이런 그 토론 정치를 중시했는데 이걸 뭐라고? 줄론 탕평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큰 흐름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무너진 밸런스를 다시 바로잡으려고 했던 임금이 바로 누구다? 영조와 정조 때 탕평책으로 바로잡으려고 했구나. 아시겠죠?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3쪽은 조선의 건국과정 쫙 나왔어요. 한 번씩 그냥 읽어보셔도 될 겁니다. 인건파, 급지계약파, 그 계약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84조 다시 또 보여주고 있죠. 태조 때, 또 태종 때, 태조 정도전 봐보세요. 이 정도전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설계한 설계자나 기획자나 마찬가지다.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전이 만든 법전이 뭐라고요? 조선 경국전. 이것이 조선왕조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의 밑거름이 된 거죠. 그죠? 경국대전에. 그 다음에 태종 6조 직계제만 죽었고요. 6조 직계제. 그 다음에 세종, 세조, 성종 때 경국대전 완성으로 유교적 통치제가 확립되게 되었다. 왕의 하루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참고로. 새벽 몇 시에 일어나요? 4시. 엄마들은 몇 시에 일어나요? 6시. 8시 반에 일어나? 새벽 6시에 왕실 어른들한테 아침 문안을 드리고요. 7시에 식사합니다. 아침 공부 8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시에 시작해? 9시 반. 그것도 화요일만. 목요일만. 그 다음에 11시에 오전 업무 보고 12시에 점심 먹고 낮에 또 낮 공부 또 합니다. 오후 3시에 신료들 만나서 골치 아픈 얘기 다 들어줍니다. 궁궐 내에 야간 숙직자 확인으로 돌아다니죠. 저녁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6시부터. 그 다음에 7시에 밥 먹고 어른한테 인사하고 밤에 또 시골에서 올라온 지방에서 올라온 글들 다 읽어야 됩니다. 11시 잠듭니다. 잠들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왕비가 몇 명이 기다리고 있죠? 왕 어떻게 했어요? 돌아버리겠죠? 그래 안 그래? 이거 떡볶이에서 뽑아야 돼. 어둠 누구 집에 갈까? 누구 방에 갈까 이거? 그죠? 골치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빨리 죽었습니다. 왕들이 오래 못 살 제명이 가면 또 제대로 재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들 볶였어요. 신하들한테 볶이고 마누라한테 볶이고 그 다음에 통치치대 정비. 거기 보세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조선의 중앙정치군은 왕이 중심에 있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는 줄만 그으세요. 의정부 합의제. 그래서 의정부 합의제는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뭘 유지하고 있다고? 밸런스를 유지했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세요. 승정은 의금부 이 두 가지를 묶으세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유지시키던 기구였습니다. 승정원은 뭐냐? 도승지가 대빵이에요. 비서실장이 도승입니다. 승정원은 뭐겠어요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과 마찬가지예요. 임금의 온갖 수발을 드는 그런 기구죠. 그러니까 아주 잡수발 있잖아. 메아통 가져와라 하고 뭐 닦아주라 하고 이거들은 누구예요? 내시들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공식적인 행사나 또는 의전이나 이걸 담당하는 것은 바로 여기요. 어디라고요? 승정원입니다. 승정원. 알겠죠? 비서기관이에요. 비서기관. 그 다음에 의금부는 양반들의 재판을 담당하는, 쉽게 말하면 왕권에 도전하는 자를 잡아서 족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뭐라고요? 의금부.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기관은 왕권을 유지 강화시키는 기관이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왕권을 유지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있는가 하면 오른쪽에 보세요.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얘네들은 왕을 달달달 볶는 기관이었어요. 특히 사헌부는 임금에게 바른 말도 하지만 고관 대작들, 영의정, 좌의정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고관 대작들의 비리를 수사대는, 알겠어요? 감찰하는 감찰기구였습니다. 사헌부, 감찰기관, 관리감찰. 사관원은 뭡니까? 간쟁, 바른 말하는 언론기관이죠. 홍문관, 공부시키는 기관이에요. 학술과 정책을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것을 경연 그랬습니다. 경연. 홍문관에서 임금과 신하들이 공부하는 걸 뭐라고요? 경연 그랬어요. 장차 왕이 될 세자를 미리 선행학습시킨 걸 뭐라고? 서연 그랬어요.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서연시키고 있죠? 네, 임금을 공부시키는 걸 뭐라고요? 경연. 세자를 공부시키는 걸 뭐라고? 서연. 알겠어요? 경연과 서연. 홍문관의 담당. 그 다음에 추추하는 역사편찬기관, 나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호의 병영궁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었다라는 것들 밑에 설명들이 쫙 나왔어요. 어때요? 책이 괜찮죠? 그림으로 먼저 보여주고 설명 다시 해주고 또 뒤에 그 구체적인 사료를 또 보여주고 이렇게 했단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방관은
전국을 8개의 도로, 8도로 나누고 부, 목, 군, 현을 두었습니다. 알겠죠? 왕이 전체를 다 지배했다는 점에서 뭐예요? 위에다 쓰세요. 중앙집권 강화라고 쓰세요. 중앙집권 강화라고 하세요.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86쪽 맨 아래에 있는 그림 위에다가 중앙집권 강화라고 써요. 표 위에다 그냥 쓰세요. 크게 과감하게 중앙집권 강화 썼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but, 영어로 but 알죠? but, but 이렇게 해놓고 지방 분권 병행 이해하겠어요? 전적으로 중앙집권만 하지 않고 한편으로 어때요? 지방 분권적인 요소도 도입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보면은 왕이 팔도 관찰사를 임명하고 팔도 관찰사를 직속 그 상관으로 해서 부 밑에 부윤, 그죠? 부의 우두머리를 부윤이나 부사, 목에는 목사, 군에는 군수, 현에는 현령을 두었어요. 수원은 뭐였을까요? 수원 목이었을까요? 수원 부였을까요? 수원 군이었을까요? 수원 부였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또 유수가 있었습니다. 유수. 수원 유수관이 있었죠. 수원, 강화, 개성, 경기도 광주에 유수가 있다고 그랬죠. 유수.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목에는 목사, 군에는 제주 목, 그죠? 제주는 지금이 제주 특별자치도인가 그러잖아요. 자치특별도인가? 특별자치도인가? 하여간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전라도 제주 목이었어요. 아시겠죠? 전라도 관찰사 소속 제주 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편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고려시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이 파견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안 된 곳이 더 많았다. 그 안 된 곳을 뭐라고 했느냐? 속현, 속군. 기억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했어요.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는 중앙집권적이에요? 지방분권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방분권적이었는데 조선시대는 한 군데도 빠짐없이 부목군현에 죄다 지방관을 파견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예요? 중앙집권이 고려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때? 지방분권적인 요소도 있다. 어떤 게 지방분권적이냐? 면, 리, 통 동그라미 하세요. 그 지방 사람 이렇게 써보세요. 그럼 뭘 알 수 있어요? 아, 여기는 지네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뒀구나. 그죠? 지방분권적인 요소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저 밑에 유향소라고 있죠. 유향소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어요? 향청이라고도 했네요. 이 유향소는 그 지방의 양반들 가운데 유력 양반들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유향소 또는 뭐 향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수령은 위에 있는 사람들 부, 목, 군, 현에, 우두머리, 부윤, 부사, 목사, 군수, 현령 이런 사람들 몽땅 싸잡아서 뭐라고? 수령 됐습니까? 수령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목민관. 정약용이 이 자식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이 탕가로리들이 말이야 백성들을 하도 뜯어먹는 시대에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이 이들더러 정신차라고 써둔 책이 뭐예요? 목민심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 목민심서 읽어보면 대단한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명색이 정치계를 하는 놈들은 전부 다 목민심서를 옆에 놓고 네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냐 하면 정약용이 목민심서다 또는 뭐 중국 당나라 태종이 썼다고 하는 정관정여다 이지랄하는데 그걸 제대로 실행하는 놈들은 거의 없습니다. 읽어본 놈들도 거의 없을 거야. 사다만 났겠죠. 그죠? 사다만 났을 거예요. 어쨌든 목민관, 그래서 목민관 그리고 이 유향소와 서울의 경제소가 있었습니다. 이 경제소는 뭐냐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서울에 있는 공무원 중에 수원 동우회, 안동 향후회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서울에 수원 출신 서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모임 이걸 뭐라고? 경제소. 서울에 있는 장소다 이거야. 쉬어요. 알겠죠? 그래서 경제소가 몇 개 있을까? 시골 수만큼 있습니다. 서울에. 알겠죠? 나주경제소, 수원경제소, 안동경제소, 그죠? 뭐 예산경제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서울의 경제소와 지방의 뭘 연결? 유향소를 연결. 그래서 지방 사정을 유향소를 통해서 알아가지고 경제소가 중앙정부한테 보고합니다.
요번에 예산에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저수지가 바짝 말라서 민심이 흉흉합니다. 구휼미 300석을 빨리 푸시합니다. 이렇게 건의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링크시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누가요? 경제사업, 유양소를. 그죠? 그러니까 유양소를 보면 어때요? 향촌 자치적 요소가 강하죠. 아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했죠? 지방 분권적 요소. 그러므로 결론, 조선시대는 중앙 집권적 요소가 완전히 강화됐지만 지방 분권적인 요소도 있다. 그 예가 뭐냐? 유양소. 그죠? 또 하나는 뭐? 예, 자치적으로 누구를 임명했다고? 면장, 이정, 권농 이런 사람들을 그 지방 사람을 임명한 점을 보면은 지방 분권적인 향촌 자치적인 요소가 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군역제도, 군사제도는 통과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관리 등용제도를 보세요. 서당이 있죠. 서당 88조 서당이 있는데 서당이 초등학교 요즘으로 말하면 초등교육입니다. 초등교육. 그 다음에 중등교육은 서울은 4부학당에서 원래 5부학당이 있었어요. 동서남북 중. 근데 그 중에 뭘 없앴을까요? 제일 불길한 쪽이 북쪽입니다. 항상. 그죠? 그래서 동서남 중부학당만 남겨두고 북부학당을 없앴어요. 그죠? 예, 궁궐에도 북쪽문에 시구문이라고 있잖아. 궁궐에 죽은 사람 시체는 북문으로만 나갑니다. 알았어요? 시구문 해가지고 북쪽 문으로만 나가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북쪽을 별로 좋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사부학당이 있었고 사부학당하고 커리큘럼이 지방 향교랑 똑같아요. 이게 뭐라고요? 중등교육기관이다. 그래서 사부학당과 향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진사과와 생원과를 치릅니다. 얘들을 묶어서 뭐라고 할까? 아주 쉬워. 생진과라고 해요. 해보세요. 뭐라고? 생진과. 생원을 뽑는 시험을 뭐라고? 생진과. 그래서 김생원, 이진사, 최진사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합격하면 뭐가 돼? 진사 아니면 생원이 되죠. 자, 나는 이제 진사 시험에 합격했어. 평생 진사로 살 거야. 그러면 관직 없이 양반 신분으로 진사로 삽니다. 이진사. 그럼 이 사람들 되게 뭐 하겠어요? 훈장 노릇해요. 애들 가르치고. 알았어요? 그래서 과외 교습방 차려놓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그 중에 나는 더 출세할 거야, 중앙에 올라가서 관직에 올라갈 거야 해가지고 다시 시험 봐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 대학에 입교하는 거. 이게 뭐야? 성균관. 그죠? 여기에 정원이 몇 명이라고? 200명밖에 못 들어가. 알겠죠? 생원 진사 합격자가 몇 명이에요? 200명이에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들어가면 좋은데 나는 평생 생원 진사로 살 거야. 왜냐? 서울에 가버리면 홀로 계신 어머니는 누가 모셔? 알았어? 내가 농사 짓고 어머니 봉양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럼 서울에 성균관에 빈자리가 생겼죠? 이 빈자리를 누가 메꾸냐? 생원 진사 시험 보지 않고 어영부영되던 양반집 자제들이 사부학당 출신들이 메꿉니다. 선이 쫙 있죠? 이해했어요? 티오를 메꿔요. 그래서 얘들이 다시 경쟁. 자, 시골에서 성균관 가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혼자 주경야독, 낮에는 경작하고 밤에는 책 읽고 이런 사람들과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진짜 시험을 또 한 판 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대과예요. 대과는 3년마다 한 번씩 봅니다. 그래서 이 사법고시랑 마찬가지예요. 몇 명 뽑았어요? 33명 뽑았습니다. 엄청나게 삼자를 좋아하는 우리나라죠. 3세판어죠. 조상 돌아가시면 3년상 치르죠. 그래? 삼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대과 합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증을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합격증 받아가지고 다시 또 마지막 서예를 정합니다. 임금 앞에서 또 시험을 치러. 이건 이제 합격 불합격과 상관없어. 누가 1등이자를 가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금 앞에 치는 시험을 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은 사실은 초시, 복시, 전시 이렇게 3번 시험을 치르고 임금 앞에서 보는 전시에서 1등한 사람을 장원, 2등을 아원, 3등을 탐화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장원급제하면 어사화를 씌워주고, 그죠? 그 서면육각 풍각쟁이들 잡혀서 시내를 돌고 시내에 있는 명망가지 교수들이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 어사 쓰고 돌아다니는 장원급제한 사람을
선망 대상으로 삼고 중매쟁이들은 또 여전히 그죠? 중매비 받고 가업 뭐죠? 과연이니 뭐니 이런 데서 또 설치고 다니겠죠? 자, 그렇게 오른쪽 봐봐요. 쭉 나왔죠? 과거 시험은 문관과거와 무과가 있었다. 문관과거는 3년마다 한 번씩 뽑았는데 89쪽. 정기시험이 3년마다고 3년마다 33명 뽑아가지고 공무원 다 충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뽑았어요. 수시로. 즐거운 일일 때도 과거. 알았어요? 기쁜 일일 때도 과거. 공주가 이번에 아이를 낳았대. 야, 기분이다. 이번에 시험이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또 이렇게 뽑습니다. 이건 뭐예요? 별시예요. 별시. 알겠어요? 임금님이 서울대학교에 방문했습니다. 야, 내가 서울대원 기념으로 지금 즉석시험 보자. 이런 게 증광시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알성시. 그래서 이렇게 비정기시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무과. 고려시대에는 무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옆에다 써놨어요. 근데 조선시대는 무과가 있었다. 이 상대적인 관계. 고려시대는 무과가 없었는데 비해서 조선시대는 무과가 생겼다. 무과가 생겼다라는 사실 자체가 조선을 무슨 사회로 만들었다? 양반 관료제 사회로 만들었다. 그죠? 양반이란 말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조선시대에 무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타 이제 그 잡과 또는 뭐 하급 실무를 뽑는 실무 선발시험인 취재 또 청거가 있어요. 청거는 추천제죠. 조광조 같은 사람이 자신들 후배들 떼거지로 시험 없이 뽑아쓰기 위해서 현량과라는 청거제도를 관리 추천. 우리 동네 김생원, 이생원 또는 이진사 아주 유망한 놈이 있는데 관직에 뜻이 없어 시골인데 내가 추천할 테니까 좀 써주세요. 시험 보지 말고 3년마다 시험 보려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추천만 하면 써주세요.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현량과 사림의 정계 진출을 돕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었습니다. 기술교육기관들이 있는데요. 참고로 봐주시고 그 다음 이제 사림의 내부와 분당명체는 다 눈에 보일 겁니다. 우리가 다 했던 내용들이죠. 사화의 개념만 알면 되고요. 풍구와 사림의 갈등이 사화다. 4차례의 사화가 있었다. 오른쪽에 4대 사화 비교 쫙 돼 있죠.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머릿속에 아르라던 것들이 표로 딱 정리가 되죠. 그죠? 머릿속에 아르라라는 게 없으면 표로 정리해봤자 의미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머릿속에 정리된 개념이 있어요. 그것을 다시 표로 개념 정리를 시켜놓으면 훨씬 더 공부하기 편할 겁니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뒤에 가면 어때요? 더 기쁘죠? 자세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어때? 네이버 태양신 바람신한테 물어봐야 돼. 알았어요? 통과하겠습니다. 조선 초기의 대관계 임진왜란을 극복.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너무 복잡하고. 정묘호란, 병자호란 제가 다 설명했어요. 중당지시하는 과정에 설명했죠. 그래서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후기에 102쪽 통치대의 변화 좀 쉬었다가 조선 후기를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